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철학의 예수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책 마흔에 있는 소크라테스와 함께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다들 아실 겁니다. 철학자이자 플라톤의 제자이자 만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죠. 철학자 더 필로소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더가 붙었으니까 뭐랄까 그 철학자의 대명사, 철학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느낌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플라톤은 뭐라고 불릴까요? 고대 로마 최고의 웅변가이자 공화정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철학자들의 신이라 칭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서양의 2000년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으며, 시인 에머스는 철학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철학이라 평했죠. 만학의 아버지, 철학자들의 신까지 나왔는데 그럼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불릴까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말로 유명한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와 함께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동시에 서양 철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서양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이 기독교의 시작이었듯 소크라테스의 독배는 서양 철학사에서 십자가 사건에 필적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 검증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와 같은 말들을 남긴 동시에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았고 학파를 만들지도 기적을 보이지도 야망이나 원대한 이상을 펼치지도 않았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살았던 곳은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혐오, 아니 우려했죠.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 자체를 혐오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민중을 불신했습니다. 어리석은 군중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후 정치를 우려했고 소크라테스 자신도 비슷한 이유로 인해 사망했죠. 소크라테스의 눈에 민중은 매우 무지몽매했거든요. 동시에 소크라테스는 줄곧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지도자, 즉 장기적인 국가 이익보다 단기적인 인기 정책에 치중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이에 악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두고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지가 기준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싫어했던 혐오했던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민주주의의 단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대립이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살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신념과 가치, 자신이 정한 원칙과 이성을 지키려 죽음을 선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어쩌다 죽게 된 것일까요? 살 수도 있었는데 죄도 없었는데 어쩌다 죽은 것일까요? 일단 소크라테스의 인생은 물론 재판과 죽음까지도 정확한 기록이란 없습니다. 모두 소크라테스의 사후 해석되고 철학적으로 쓰여진 작품이죠.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대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목도하기 전까지의 아테네는 페르시아와의 두 차례 전쟁에서 이기면서 최전성기를 달렸죠. 패권국으로서도 문화적으로도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죠. 또 다른 맹주인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생겨났고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전쟁, 내전이 일어났거든요. 결과는 아테네의 참패였습니다. 내전은 모든 것을 망가뜨렸고 그리스의 국군은 쇠퇴하기 시작했죠. 전쟁 이후 아테네는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스파르타의 후원을 받은 친스파르타 정권 30인 참주의 과두정이 수립되었지만 1년도 안 되어 붕괴하고 민주정은 회복되었으나 시민들은 해마다 배상금을 내야 했고 일상도 점점 변해갔죠. 정치는 극단화되었고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수가 결정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에서 이 다수가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이후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통해했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짜증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민주정 지지자들에게 고소당하고 말죠. 하나는 신을 부정했다는 이유, 하나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였죠. 소크라테스가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의 의견에 동의하고 따랐기 때문이 가장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아테네는 종교적으로 개방적인 곳이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 번영했기에 종교에 대한 개방성이 없으면 또 다른 국가의 신들을 무시하면 장사가 안 되죠.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고소당한 데에는, 아니 미움받게 된 데에는 더 상세한 배경이 있죠. 일단 소크라테스가 했던 대화법이 문제였죠. 소크라테스식 문단법 삼파술이라고도 불리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아테네인들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아고라의 시장 바닥에서 스스로를 무지자라 칭하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무지를 깨닫게 만드는 삼파술은 지식인은 물론 권력층까지, 그리고 스스로를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잘하고 이성적이라 생각한 아테네
아테네인들의 무지를 깨닫게 만들었죠. 말로만 들으면 좋아 보이나 시대적 배경이 평화롭고 좋을 때나 먹힐 이야기이지 당시 아테네인들은 무지가 폭로되면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아도 지적받으면 화가 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젊은이들이 이 대화법 삼파술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삼파술은 그럴듯하게 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스스로를 무지자라 칭하고 그냥 질문만 계속 던지면 되니까요. 물론 질문의 퀄리티는 다르겠지만요. 핵심적으로 무언가를 비판하고자 했을 때도 젊은이들은 자신들보다 더 많이 살고 더 많이 알고 더 위대한 기성세대와 말빨로 붙을 필요도 없었죠. 기성세대 아테네인들이 봤을 때 이 삼파술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게 만든, 즉 타락시킨 인물이 된 셈이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해석하고 철학적으로 풀어낸 변론을 보며 소크라테스가 미움받게 된 경위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카이레포는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냐고 물었는데 신과는 없다라고 답했죠.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무지자라 칭했기에 이 말이 진짜인지 궁금했습니다. 누가 지혜롭다라는 말만 들리면 찾아서 대화를 나누었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지혜로움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은 뭔가 있는 듯 말했지만 지혜롭지 않았고 결함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보통 사람들보다 사리분별이 되지 않았고요. 다음으로는 시인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시인보다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작품에 대해 더 잘 설명했죠. 장인들도 만나보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해박할 뿐이었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아는 듯 떠들었죠. 동시에 소크라테스는 일반 아테네인들에게도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인들은 타락했고 부와 명예와 명성은 되도록 많이 얻으려고 안다라면서도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고 말했죠. 요즘 말로 모두까기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은 소크라테스는 재판장에 서게 되었죠.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00명의 배심원이 투표를 해 유죄와 죄의 무게를 정하는 과정이었죠. 1차 재판에서는 죄의 유무를 결정하고 유죄가 판결되면 2차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이었는데 1차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요약하면 자신은 무신론자도 아니고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신의 교훈을 전했다. 오히려 젊은이들을 자신이 교육했다였죠.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인간에 관한 일은 있다고 믿으면서 인간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은 없다고 믿으면서 말들에 관한 이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무신론자가 아님을 정확히 밝혔고 동시에 자신을 무신론자라 칭하는 혹은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부수었죠. 동시에 이 모든 게 자신이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다녀 생긴 미움의 결과라고 항변했고요. 결과는 281대 220 유죄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220명은 소크라테스가 무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유죄가 떴더라도 충분히 형량은 적게 받을 수 있었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당시 아테네의 재판은 이성과 논리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움이 중요했던 당시 아테네에서 예쁘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연설도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당시 아테네는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치우친 상태였습니다. 연설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든 감정을 동요시키든 어떻게든 설득시키면 될 일이었죠. 소크라테스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가만히 입 닫고 있기만 해도 사형은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감정을 동요시키는 건 아테네의 치욕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을 논쟁의 장으로 만들고 아테네인들의 무지를 욕하고 결정적으로 오히려 자신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냥 상도 아니고 영빈관에서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고 했는데 영빈관의 식사 대접은 올림픽 우승자나 개선장군 정도 되어야 받는 대접입니다. 그리고는 난 가난하니 은하 1문화 정도의 벌금이면 내겠다라고까지 발언하죠. 확실히 법정에 있는 사람들의 비꼰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면 곤란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 아테네 사람들이 것이라고까지 말하자 사람들은 긁히고 말죠. 1차 재판에서 소크라테스 무죄를 생각했던 220명조차 돌아서서 2차 재판에서 360대 140으로 소크라테스의 사형이 결정됩니다. 사실 진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기보다는 비판을 선택했고 사형이 결정된 후 크리톤이 감옥으로 찾아와 탈옥을 권유했으나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선택했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며 내가 아테네에 남았던 건 자신의 선택이며 하비아에 지켜온 폴리스법을 내가 죽게 되었다고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죠. 소크라테스에게는 그 무엇보다 철학과 이성이 중요하였고 지금 탈옥을 하게 된다면 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감정에 치우친 연설을 한다면 이게 그대로 소크라테스에게는 자기 모순이었으니까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 자체로 영감이자 합법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라는 시대의 항변이자 이성은 흐릿해지고 감정에 치우친 어리석은 대중에 대한 일갈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소크라테스가
예수가 회자되고 존경받는 이유는, 특히 죽음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시대를 넘어 지금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처음에 이야기했듯 이번 영상은 책 마흔에 있는 소크라테스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어록 중에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에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우울이 팽배해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훌륭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에는 과정의 중요함이 내포되어 있죠. 알베르 까미의 왜 죽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 마흔에 있는 소크라테스는 유노북스의 서양 철학 시리즈로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마흔에 있는 니체에 이어 철학의 아버지이자 철학자들의 신이라 불리는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아니 소크라테스를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죠. 소크라테스를 알아보다 보면 먼 과거 기원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인간의 이성과 실수, 본성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고라 시장 바닥에서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며 깨달음을 얻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 신화를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왜 죽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답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서점 링크를 적어둘 테니 구경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크라테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